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이사이자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연사로 초대시켜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미국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은 하드랜딩이 온다. 슬럼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AI 관점에서도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부제에도 되어 있지만 미 대선이 끝나면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페드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9월 18일 날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경우에 이 AI 관점에서 보면 과거 25년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를 했던 그 첫 금리 인하가 있으면 주식시장은 도망가야 된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달이 그랬었고요. 2007년 9월 달이 그랬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우리가 그렇게 최근 2년 동안 많이 얘기를 했던 1980년도에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그러면서 리세션이 저렇게 두 번 왔었습니다. 1980년에 한 번 왔고 81년 하반기부터 82년까지 두 번째 리세션이 왔었고요. 그 두 번째 리세션이 왔을 때는 실업률이 1983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게 됩니다. 그렇게 실업률이 고조되고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폴 볼커 집의 앞에는 많은 시위대들이 몰려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시위가 많았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폴 볼커는 그때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폴 볼커는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저 두 번의 리세션을 거치는 동안 이 파란색 선이 페드의 정책금리입니다. 저렇게 20%까지 막 쳐올렸었고요. 빨간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두 번째 리세션을 맞으면서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저 기간 동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전망을 할 때 경기 전망으로 전망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그러시고 경제가 이럴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럴 거다라는 논리를 많이 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혹독한 리세션이 왔었는데 S&P 500의 1980년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첫 번째 리세션이 왔었던 1980년도에는 25.77% 주가가 올랐고요. 1981년도에 두 번째 리세션이 시작됐을 때 주가가 9.7% 빠졌습니다. 1982년도가 혹독하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83년까지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주가는 14.7%부터 시작해서 82년부터 89년까지 8년 내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렵냐면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닌 시점을 항상 경기 전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경기가 망가지고 그때는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많은 경기 전망,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2년 이상 역전이 됐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말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래서 주가는 빠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베어마켓의 시장인가? 이게 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 3주 전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8월 초에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드디어 시장이 리세션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또 많은 또 비관론자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베어마켓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면요, 주식이 13%, 15% 빠지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100년 역사를 보면 평균 1년에 1.1회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 이상 빠지는 조정은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늘 있는 변동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제 밤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8월에 빠진 거 다 회복하고 지금 S&P 500, 다우지수 다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10% 정도 조정받을 때마다 나오는 비관론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오는 정말 큰 하드랜딩은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정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느냐면요, 모든 하드랜딩은 실업률 급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주식은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행지수고 실업률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못 되지만 항상 지나고 봤을 때 보면 모든 하드랜딩 조정은 실업률이 저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샤움의 법칙 4.3%의 실업률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다 깜짝 놀라면서 야, 실업률이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과연 급등을 할 건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실업률의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는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실업률이 6% 이상 올라갔을 때고요. 2008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주식시장에 다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렇게 실업률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전조정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일단 주가를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아니,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포항제철의 시가총액을 넘는 게 말이 돼? 그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주가 형성이 일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주가 형성과 함께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 탄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엔론이라는 기업은 당시에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혁신 기업으로 10대 혁신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이 될 정도로, 야, 에너지 기업이 온라인을 도입을 했더니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는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게 1937년에 만들어졌던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보면 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꼭지에서 환상을 갖고 그 스토리에 대한 확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주었던 기업이 엔론이었는데 엔론이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생산성의 혁신에 의한 수익이
분식이었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분식이었어라고 하면서 그 확신이 깨지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닷컴 아주작들의 주식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실업률이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 9월 15일 날 있었었는데요. 그때는 그러면 갑작스럽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2007년 2월 14일 날 제가 하나투신에서 주식팀장을 하면서 열심히 시세를 보고 있는데 밑에 짤막한 뉴스가 지나갑니다. HSBC 은행이 서프라이즈 모기지 관련해서 100억 불 손실을 입었다라는 메시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되게 핫했을 때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왜 손실이 나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주택저당 담보대출을 하는 프레디메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미 그때 4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고 빅숏이라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살 수도 없는 사람한테 집을 사라고 만들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돈 장난을 했었던 거죠. 그걸 한 2주 동안은 분석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미국발 IMF가 시작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적기 시작해서 그때 저희 기관 투자가 계셨던 종흥은행, 신한은행, 여러 대구은행, 은행의 신탁 부장님들한테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라고 리포트를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달 되면 펀드 열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 서서 펀드에 가입해서 주식으로 돈 버시겠다고 우리 시장에서는 펀드 열풍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2007년 11월 달에 보시면 월가의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5 IB들이 엄청난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주식으로 중국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면 중국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스토리에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기 8개월 전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요. 그 이후로 줄줄이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생명 줄줄이 부실화되고 어떤 회사는 구제가 되고 어떤 회사는 청산이 되고 저렇게 리만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9년 11월이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실업률을 급등을 야기시키는 하드랜딩은 반드시 한 1년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AI 거품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1년 사이에 AI와 관련된 어떤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년 반 동안에 AI에 관련해서 마구마구 돈질을 한 회사는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미국의 M7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AI 쪽에서 이렇게 거품이 터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이고요. 요게 바로 닷컴 버블 시절에 나스닥의 차트이고요. 저 나스닥의 급등하기 전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어떤 기업들이 망했는지에 대한 표가 나오는데 이토이즈, 펫스닷컴, 글로벌닷컴 이런 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고 상장만 하면 그날 600% 오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기업이 불과 2년 만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이 버블의 붕괴를 보면요. 이 거품을 만든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98년 8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고요.
98년도에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77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휘청거리는 거는 나스닥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하고요.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하고 난 딱 두 달 뒤에 1998년이죠. 98년 10월 달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만든 천재들이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심각한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9월 29일 날 5.5에서 5.25, 10월 15일 날 25bp 또 인하, 11월 달에 25bp 또 인하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많은 언론이나 경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하드랜딩이니까 도망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 장대 음봉이 났던 게 러시아 디폴트고요. 그 다음 달에 반등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 10월 달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전 저점을 깹니다. 이게 바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9월 달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는데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3번을 하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반드시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케이스는 샘플링을 최근에 20년으로 이렇게 25년으로 축소해서 본 거고요. 98년 케이스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고도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네. 또 사실 보면 95년도에도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가 반드시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거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 1100까지 나스닥이 2100에서 1100까지 빠졌다가 불과 1년 반 만에 5100까지 올라갑니다. 5100까지 올라가고 거품은 항상 2년 안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5100에서 다시 1100까지 가는데 2년 만에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2001년부터 1월 3일 날 전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이미 주변에 많은 닷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드랜딩이 오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이게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한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이제 물가는 다 잡힌 것 같고 이제는 고용을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랑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M7 중심으로 너무 쏠림이 심한 게 닷컴 때랑 비슷한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나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최근에 개발되는 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이런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이게 전부 다 수학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 기술적 지표로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3년, 14년, 15년 랠리에 이렇게 과열 징조가 나타났었고요.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전고점을 뚫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도 이때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팡 기업들 막 했을 때거든요. 데이터 서버에다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이때도 나스닥이 보면 과열을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과열 표시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터졌었던 2020년, 21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상태가 과연 과열 상태인가 보시면 아직 과열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 70을 이제 막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SI 70을 찍고 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70을 찍고 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70을 찍고 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만 쳐다보면서 내 감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AI가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걔네들이 보는 데이터가 지금 어느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아까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때도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번 시장이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틀릴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라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금리를 2008년도에도 2007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때 9월 18일 날 50bp 전격 인하합니다. 날짜도 이번하고 똑같았었습니다. 전격 인하하고 나서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죠. 전고점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보면 시장이 마치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숄더를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무너지는데 이때 12월 달에 베어 스턴스 CEO 사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 이미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갈 때 미국의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IB의 기업들이 충당금을 대거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이번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저는 판단을 해볼 겁니다.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나 모간 스탠리의 그런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의 수익에서 대거 충당금을 쌓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그 부분을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젯밤에 제가 그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세요. 2007년의 4분기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베어 스탠스가 이렇게 실적 쇼크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 전조 증상의 가장 좋은 바로미터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거대한 IB들의 이런 실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되잖아요. 1분기에 또 실적이 YOY로 마이너스 76, 63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무너지면서 하드랜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세션이 없는데 비슷한 최근과 같은 이런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 보면요. 그때도 2018년 2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서 막 요동을 치면서 요때를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요. 왜 이래 갑자기 시장이 빠지지? 11.8% 빠졌었고요. 이번에 하락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어젯밤 나스닥까지 제가 해서 만든 차트인데 뭐 요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막 떨었을까? 2018년 2월부터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5일 날 처음으로 관세 폭탄을 발의를 하고요. 그런데 관세 폭탄 나오니까 오히려 악재가 뉴스화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8년 요 10월 달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10월 1일인가 2일 날 아직까지 중립금리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었던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리세션은 없었고요. 2018년에 대한 주요 이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30년을 해보니까요. 우량 자산을 집중을 해서 투자만 해도 절대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잡주를 많이 해서 아니면 그런 식의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량 자산 중심으로 하면 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좀 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떨 때 싸게 사느냐? 존 템플던 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늘 찾아다닌다. 왜냐하면 우량 자산이 싸게 거래가 되려면 뭔가 비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가 비관적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포지수 빅스라고 있죠. 발러틸리티 인덱스라고. 이 빅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치솟으면 저는 여기서 주식을 삽니다. 사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헤지펀드들 알고리즘을 보면 이 알고리즘에서 25나 30을 터치하면 오히려 손절을 로스컷을 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걔네들은
빅스가 80을 가는 정말 하드랜딩에서 펀드가 박살나면서 청산이 되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25에서 30을 터치하면 주식을 내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그렇게 밑에서 내다 팔 때 여기서는 사야 된다라고 이걸 저희 회사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놔서 이때가 2018년 아까 보셨던 그 부분이고요. 플래시 크래시가 있었던 거고 2018년 10월 달에 쭉 내려가면서 이때가 30을 딱 넘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금 전에는 2018년 걸 보여드렸고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공포 레벨 단계까지 시장에서 반응을 했나 보면 최근에 장중에 65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공포스러운 장을 8월 초에 연출을 했습니다. 그때 샤의 법칙 또 하나 더 있었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된대 하면서 그 두려움에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분들이 투자를 아주 잘하십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밑에서 바이온 딥스를 아주 잘하시는데 이런 빅스 인덱스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 CNN에 보면 Fear and Greed 인덱스에 이 빅스가 아주 친절하게 매일매일 다 나오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최근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전무님 정말 시장은 괜찮습니까? 하면 지금 그 공포의 크기만큼 향후 수익률은 비례한다고요. 항상 공포의 크기만큼 비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도 이거 샀어 나도 갖고 있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 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는 이 풋콜 레이쇼를 봅니다. 이 풋콜 레이쇼도 저희 회사 시스템에 만들어 놓고 투자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사야 되는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풋콜 레이쇼가 콜 옵션 대비 풋 옵션으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면 먹나 하면서 몰렸을 때가 보면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짜증나시고 힘드실 건데 최근에 보면 과거처럼 23년 작년 10월 달에도 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국의 10년물이 5% 찍으면서 이렇게 더블 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더블 딥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그 극한 조정은 저는 이제 끝났고요. 미국 대선이 있고 나면 이런 안도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2달 전에 마치 최근에 있었던 조정처럼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 빅 이벤트가 있으면요. 항상 시장은 그 피벗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늘 보이더라.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좀 길게 환율이 오래 간 경우가 과거 8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제가 다 타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떨어질 때는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랠리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킹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로 변했고 약달러가 시작이 되면 엔캐리만 생각을 하시는데 달러 캐리 자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져? 그러면 달러를 빌려서 다른 통화로 바꿔서 위험 자산에 지르고 나중에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여기서 수익 낸 걸로 약해진 달러를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달러 캐리도 있는데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1,300원, 1,400원만 가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달러 사야 되냐고 전화가 오는데 실제로는 달러를 살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을 사면 항상 먹었습니다. 이것도 길게가 아니라 1년 안에 1,300원 이상에서 주식 사면 항상 먹었다는 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원엔 환율을 저는 예전부터 원엔 환율을 많이 주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캐리가 청산이 될 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기가 오면 2007년도에
우리가 이 펀드 열풍이 있었던 요때 안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여러 가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엔화 환율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도 그랬고요. 올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는 얘기에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를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가 사실은 경제가 되게 좋습니다. 4년 차,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 1년 차 경제가 좋습니다. 그 2년간의 경제가 좋고 대통령 2년 차에 보통 경제가 안 좋고요. 주식시장도 대통령 2년 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안 좋았고 2018년에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은 해 여당의 입장에서 누가 경기를 망가뜨리겠습니까? 그래서 페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는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IRA 법안이고 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고금리로 QT를 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정작 돈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드랜딩은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때가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이 있었고요. 지금은 희한하게 트럼프와 해리스의 또 대선 구도로 잡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흘렀냐면요. 지금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24년 차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코스피는 우상향을 하는데 되게 울퉁불퉁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센딩 범피 로드 같은 그런 시장인데, 대선을 앞두고는 이 지지선을 한번 확 깬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월, 9월, 10월 달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코스피, 그죠?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5월에서 10월에는 부상자들이 너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016년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코스닥이 대선을 앞두고 2달 전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험악하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의 연초의 예상 수익률을 보면요, 시총은 400조인데 올해 20조 정도 수익 날 겁니다. 항상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10조도 안 나옵니다. 시총은 400조인데 코스닥 전체 시총은 수익이 10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실적 장세에서 코스닥은 나중에 대선의 불확실성, 금투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심리가 무너지면서 무너질 텐데 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7년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을 이렇게 짝수에 항상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타원을 치는 게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거든요. 2016년도에 마이너스 7.5%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도 코스닥은 좀 위험합니다 했는데 올해 마이너스 22%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3%인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됐는데 봤더니 그때 2016년에 코스피는 3.3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2017년은 어떻게 됐는데 봤더니 2017년 트럼프 1기였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되면 시장 박살난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8%, 코스닥은 무려 26.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코스닥은 웬만하면 좀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했었지만,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이제는 코스닥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요.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면요, 이 대선이 있었던 해 2000년도에 마이너스 80% 갔고요, 2004년도에 마이너스 28, 2008년에 마이너스 65, 2012년 마이너스 10, 2016년에도 마이너스 15 이랬기 때문에 올해 800을 깨는 그런 조정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저렇게 조정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투매가 나오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투매의 메커니즘은 신용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13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마진대 트레이딩이라고 부채를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이게 코스닥 신용잔고고 오른쪽은 코스피 신용잔고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이번에 지난 22년의 저점보다를 깼습니다. 그래서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10조가 넘었던 이 신용잔고가 7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조 5천억이나 이번에 깨끗하게 털려서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졌다. 오른쪽은 코스피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알고 계셔야 내년에 올해 좀 힘드시고 올해 주식으로 손실이 나셨으면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년 연말에도 참 안타까웠던 게 22년에 장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연말에 내년에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야 라는 얘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을 하셨던 분이 23년 반등장에 수익을 못 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템플턴 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회의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회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니야 지금 경기가 이게 말이 실물 경기가 안 좋고 이런데 박정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난무를 할 때가 오히려 꾸역꾸역 회의 속에서 자란다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다 좋다 강세론자 4,000포인트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네,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션별로 Q&A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질의응답은 KFT 금융연구소의 홍기영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신문의 금융연구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온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3년째 이제 우리 투자 포럼이 계속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 아주 그 차분하시고 이 분야 주식시장 쪽에서는 워낙 많이들 아시고 또 유튜브로 많이 또 이렇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질문으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그 포럼에 참석을 하시면서 그 사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종합해서 대표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리도 이제 미국이 이제 내리니까 이제 내릴 텐데 내년도 이제 경제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이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고 유망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 그런 질문이 좀 나왔고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2000년, 2001년, 2002년 미국 시장은 3년 내내 빠졌습니다. 3년 내내 빠지면서 아까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2001년 아까 1월 3일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001년 1월 3일 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0년 초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딱 2년 만에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2배로 오르는 거 보고 망연자실했던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36% 올랐고요. 그때 200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 상위 11월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그때 건설주들이
대거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뭐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한데 부동산이나 뭐 핵심 우량 자산의 그런 수익률 방정식은 금리하고의 함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에 많이 좀 힘들었었던 건설업종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금리,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많은 업종들이 좋아질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도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던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3년 사이에 유동부채가 3배 이상 급등을 해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고금리 상황이 되고 업황은 좀 안 좋았었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면서 약간의 또 안도랠리가 일어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엔터 업종인데요. 엔터 업계에 계신 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을 쳐다보지 않고 뭔가 다른 거를 쳐다본다는 건데 그 다른 거를 쳐다보는 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그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거와 올림픽,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이 빅 이벤트가 전부 다 짝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에는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안 좋고 홀수회가 되면 또 YOY 기저 효과 때문에 우와 작년 대비해서 뭐 70% 성장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터 업종 좋게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차트를 좀 보면 좋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최근에 바이오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페드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그때부터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엄청난 랠리를 합니다. 그 엄청난 랠리를 했는데 2015년 7월 달에 갑자기 35% 급락이 나오거든요. 왜 급락이 나왔냐면 2015년 제일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맨 마지막 차트에 보면 바이오가 나오는데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부터 약간 추세가 꺾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고개를 드는 업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엔터 주식과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건설주도 잘 귀담아 듣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대선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비교적 아주 흐름이 괜찮았다 이렇게 과거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가 붙어서 지금 한 달쯤 남았는데요.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온 거는 이 두 후보들이 격돌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여론조사가 지금 들쑥날쑥하는데요. 두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됐을 때 좋아질 업종,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업종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페어로 한번 혹시 예상이 되시는지 그런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회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점 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하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셨던 경우든 항상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치는 중립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뭐 미국 대통령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롬 파월 의장을 누가 임명을 했었죠? 2018년도에 트럼프가 임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금리 인상, 그리고 2017년에 또 3번의 금리 인상, 그걸 보고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을 하고 이제는 금리 안 올리겠지 했는데 2018년에 4번의 금리를 더 올립니다. 그걸 보고 트럼프가 본인이 뽑은 제롬 파월한테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엄청나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은 철저하게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뭐 페드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최근에 제롬 파월이 늘 얘기했듯이 데이터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관정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건가인데요. 항상 2016년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그 격돌을 앞두고도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걸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전혀 안 됩니다. 네. 석유화학이 뭐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면 석유화학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엑슨모빌 차트 보면 박살이 나고요. 오히려 저런 민주당이 좋아하는 뭐 빅테크나 이런 쪽이 잘 될 것 혹시 피해를 받느냐? 아닙니다. 그 플랫폼 기업들, 팡 기업들이 날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마크 파버의 내일의 금맥이라는 투마로우즈 골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유동성의 꼭지는 중앙은행 페드가 풀었다 잠궜다 하는 거고 그 푸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혁신을 만드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유동원 성무께서 타이틀을 보니까 저와 똑같은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장이 가르쳐주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약간 제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원전 관련주가 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을 혹시 반도체 질문을 해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다음의 질문, 다음 이제 주제 질문입니까? 발표 되시는 분한테 그 반도체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이번에 AI 혁명은요. 그냥 닷컴 버블이 피크아웃 쳤던 99년처럼 2029년에 피날레를 저는 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AI 서버에 들어가는 가속기에서 모멘텀이 시작된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전에 99년도에 모뎀에 연결해가지고 천리안 하이텔을 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됐을 때 폭발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AI 혁명의 폭발이 있는 앞으로의 5년 동안에 반도체는 여러 가지 겨울이 온다 어쩐다 얘기는 있지만 왔다 갔다 부침을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내년 상반기에도 랠리를 주도하는 한 업종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간단한 질문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선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결과는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유예냐 강행이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여당은 아예 폐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그 금투세 시행 여부가 지금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예가 된다면 아까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분 중에도 이제 정치 양쪽 당에 두 명씩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만나보면 참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시구나 저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셔서 이런 법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딱 보면 저는 30년 동안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동안에 왜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왜 세금을 안 매겼죠? 우리 월급에 세금 안 매기다가 매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세금을 안 매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세금을 매겨야 될 정도로 그런 건전하고 안정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었잖아요. 자본이 없는 걸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자본시장을 그나마 살려달라고 투자자들한테 면세의 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 역사가 8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한번 뒤통수 얻어맞고 유망한 기업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발굴해냈는데 성장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성장의 가치가 주주한테 옵니까? 안 왔잖아요. 그 주주, 소액 주주를 뒤통수 치는 그 짓을 못하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법 개정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유예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세익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